감자대왕이라고도 불리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관계가 있죠.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가 바로 이때 딱 낙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프로이센군 포병을 더 강화할 수 있겠는가? 수학자나 물리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특히 군인들이 미적분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군요. 와, 그 원흉이 바로 오일러였구나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서호 교수는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카투사로 갔다 왔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어떤 보직을 담당했어요? 저는 행정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난 사실 생각했을 때 신서호 교수가 포병장교로 가서 뭐 FDC나 그런 거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200년 전쯤에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포병장교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얘기할 주제가 포술과 탄도학이잖아요. 그래서 포병 장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수학을 좀 알아야 되고 사실 수학을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감자대왕이라고도 불리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관계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뭐 방금 이 발언에 전쟁사 갔다가 좋아한다는 게 헛말이 아니면 탁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18세기 초에 유럽의 4대 강국의 틈바구니가 딱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프로이센의 융성을 이끈 그 대표적인 국왕이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이었죠. 그 당시 이미 프리드리히 대왕 이전에 프로이센 육군의 보병이나 기병은 굉장히 잘 조련된 상황이었어요. 프로이센의 그 당시 강점이 엄격한 규율,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유명했었는데요. 무려 1분에 6발, 그러니까 10초에 한 발씩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훈련이 잘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군대보다 거의 2배 빨랐던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 다른 나라는 뭐 빨라야 1분에 2~3발 정도 쏘던 거에 비하면은 병력이 적었어도 그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우수한 보병에도 불구하고 포병이 굉장히 미흡했었죠. 대포를 갖다가 잘 만들고 잘 쏘려면은 각종 과학 기술이 발전해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프로이센이 아직 그렇게 과학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체계적으로 포병 장교들을 육성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어갖고 프리드리히 대왕이 우리가 빨리 이런 선진 과학 기술을 습득해서 보급해야겠다, 이걸 절감했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닐까요? 전문가.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훌륭한 인재들 없나 막 물색해서 스카웃을 했는데 그때 마침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가 바로 이때 프리드리히 대왕의 딱 그 낙점을 받은 거예요. 이 레오나르트 오일러라고 하면은 특히 수학자로서 듣는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수학자들에게 오일러라고 하면은 사실 수학의 어떤 분야를 해도 이름이 나오는 그런 존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넘사벽, 사기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수학이라는 나라가 뭐 조선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세종대왕 확 와닿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를 창시하거나 여러 가지 수학 분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대왕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캐를 얻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잘 써먹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곧장 의뢰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프로이센군 포병을 더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좀 만들어 봐라 라는 그런 주문을 내리게 되고요. 그때 딱 오일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책을 한 권 우리가 보급을 해야겠다. 근데 마침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에 적당한 책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포술의 새로운 원리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영국에서 발달한 뉴턴 역학, 뉴턴의 물리학을 갖다가 포술에 녹여 넣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일러가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면 좋겠다 해갖고 번역에 착수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책에 틀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나의 과학적 이론들, 수학적 지식을 갖다가 접목시키면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점점 거기다가 주석을 덧붙여갖고 책이 양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 원서는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오일러가 다 번역하니까 독일어판은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 돼버렸죠. 뉴턴의 역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미적분학이 사용된 것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아직 사용하지 못하던 미적분학을 제대로 포술에 녹여놓은 그야말로 근대 탄도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특히 군인들이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미적분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군요. 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혹시 포병 출신이라면은 와, 그 원흉이 바로 오일러였구나 하면서 머리를 싸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신서우 교수님께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좀 거칠 수 있게 미적분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미적분학을 처음 대했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미적분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대상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특히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학문이 미적분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하면은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가는 건데 그 변화하는 과정을 매 순간순간마다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가 그거를 잡아내는 게 속도라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가 표시가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미적분학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차에는 다 미분 장치가 하나 들어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위치가 변화하는가를 그거를 계기판에 표시하는 게 결국 속도계잖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 속도계가 사실은 우리의 운동을 갖다가 미분한 걸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다. 아, 그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사실 적분도 거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여기 자동차 계기판 밑에 보면은 우리가 몇 킬로미터 갔는지 그렇죠. 계속 누적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적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속 100km로 1시간을 갔으니까 100km 갔고 그 다음엔 시속 50km로 또 30분을 가면은 25km 갔으니까 합하면은 125km를 갔다. 이렇게 누적 거리를 갖다가 쭉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분과 적분을 다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면은 운동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잘 기술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일러는 그걸 갖다가 대포, 포술에 접목을 시킨 거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이 사실 포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으로 포를 쐈을 때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적을 잡으려면은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일일이 그때그때 실험을 하면서 조정을 하지 않아도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그렇죠. 이론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군요. 그 자원도 절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포를 지금 쏘고 그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디에 떨어질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대포가 어디로 날아갈지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이 미적분이 숨어 있었던 중요한 가치였군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을 가지고서 오일러가 포술에 대해서 책을 번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계산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뉴턴의 기본적인 역학만 가지고서 우리가 중력을 생각하고 공기 저항이 없이 등속 운동을 가정하면은 쭉 가다가 중력 때문에 이게 계속 조금씩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주 예쁘고 대칭적인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아주 매끈한 곡선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특히 공기 저항이라는 것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포물선이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수직에 가파라지고, 가까운 네. 그런 모양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럼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오일러가 생각한 거는 공기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속도의 제곱에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거를 가정을 하고서 식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모델을 만들었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쫙 식으로 풀리는 거군요. 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면 그 비례 상수를 정확하게 알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가정하고 모델을 만들면은 뭐 몇 번 이렇게 써보고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그 비례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만들고 그걸 미분적분을 통해서 풀면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궤적이 결과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오일러가 이걸로 프로이센군 포병장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전장에서 계속 미적분하면서 그 식을 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큰일이죠. 그러면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제 대포 써야 되는데 이미 전투 끝나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써먹기 좋게
사표, 파이어링 테이블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포를 쏠 때 대포마다 화약을 얼마만큼 넣어서 몇 도 각도로 쏘느냐, 요게 딱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를테면 5도 각도로 쏠 때, 10도 각도로 쏠 때 얼마만큼 멀리 나가는지 이걸 표로 만들어서 정리한 게 바로 사표, 파이어링 테이블이라는 건데, 그래서 총 18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서 그때서부터 보급을 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이걸 이용을 해갖고 빨리빨리 이 대포를 몇 도 각도로 쓰면 지금 몇 미터 날아가겠다, 이걸 잡고서 즉시 써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표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발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아무리 표를 잘 만들고 그 세세한 조건을 붙인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기온이라든지 습도나 이런 것에 분명히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습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습도가 높으면은 요즘처럼 엄청나게 후덥지근하면은 이 날아가는 대포알이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기온이 같은데 습도가 더 높아지면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우리도 끈적끈적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뭐 습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에 그런 물 성분의 밀도가 더 높다는 거니까 공기의 밀도가 더 높아서 저항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야,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 같은데,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사실은 반대예요. 습도가 높으면 오히려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요. 그렇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반적인 분자들은 뭐 산소 같으면은 O2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량이 16 더하기 16, 30인데 물은 그거보다 오히려 가벼워요. H2O니까. 그래서 실제로 산소나 질소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습도가 많으면은 같은 부피여도 그만큼 무게가 더 적어요. 그만큼 밀도가 더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저항도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흐리고 습한 날보다 오히려 쨍 맑고 겨울처럼 이렇게 차가운 날이 오히려 대포가 더 안 나가요. 그럼 비 내리는 날은 어떤가요? 라고 하면은 그건 상식이랑 맞아요. 비 내리면 당연히 포탄이 빗방울 맞아갖고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게 돼갖고 더 안 날아가게 되고요. 바람의 영향은 뭐 당연하죠. 역풍이 불면은 그만큼 포탄이 안 날아가고, 순풍을 받으면은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가고. 그런데 여기서 뭐 그것 말고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탄을 그러면 더 무거운 걸 쓰거나 아니면은 더 뚱뚱한 포탄을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뚱뚱한 거를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포탄이 커지면 일단은 날아가는 거리가 줄어들 것 같고요. 추진력이 비슷하다면. 또 포탄 모양도 왠지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그냥 구형인데 이게 커지면은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늘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이클 선수들 같은 거 타는 거 보면은 몸을 쫙 좁혀갖고 바람을 맞는 면적을 최소화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공기를 가르고 가는 이 단면적을 갖다가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같은 무게라면 더 멀리 날아가게 되죠.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사실 그 이상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오일러 이후에 이런 효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거기에 보다 더 정교한 식으로 다듬어 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포탄도 프리드리 대왕 시대 때는 구형으로 만들었지만은 나중에 19세기가 되면은 유선형으로 점점 만들기 시작하죠. 앞쪽이 뾰족해서 공기를 가르고 가기 좋게 그렇게 만들게 되고요. 공기 저항 줄이는 그 유선형 하니까 저는 고속열차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고속열차 앞부분이 이렇게 늘씬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결국은 공기 저항을 줄여야지 더 속도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겠네요. 그렇죠. 공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고 거기서 생기는 저항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한 그 노하우들의 집약체인 거죠. 그리고 이 포탄이 날아갈 때 구형으로 만들면은 주변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포탄이 만들어내는 난류 때문에 이게 궤도가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강선을 파서 스핀을 줌으로써 궤적을 안정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수학자의 머릿속은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요소들을 다 넣어서 탄도를 계산하려면은
인간이 계산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계산기가 발명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포탄에 탄도를 갖다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 그 당시 아직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톱니바퀴를 이용한 기계식 계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정교한 거는 해군 전함 같은 데 탑재되는 그런 계산기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해전이라고 하는 게 포를 쏘는 나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네. 적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포탄이 해전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데 보통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적함이 움직일 거리까지 예상을 해서 그 앞에다 쏴줘야 되니까 그만큼 계산량이 많았고 그래서 전함에 탑재된 그런 탄도 계산기가 굉장히 정교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닌 것이 사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을 때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 이런 게 맞아. 나왔는데 그 답이 ENIAC이잖아요. 뭐 ENIAC은 뭐 왜 나오게 됐는가? 이게 1945년인가? 이제 2차 대전 거의 끝날 때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이게 사실은 탄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잡한 계산을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군사용 내지는 탄도 계산용으로 결국은 이것을 개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 당시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계산기라고 얘기하는 ENIAC이 바로 미 육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갖고 그 사표 계산을 위해서 만든 컴퓨터였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도 컴퓨터할 게 있었는데 또 그건 재밌게도 독일군의 암호를 깨기 위해서 암호 해독용으로 만들어진 콜로서스 같은 게 최초의 전자계산기고 요건 범용 계산기고. 이 전쟁이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발명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참 놀랍고도 흥미롭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중심에는 수학자가 있었다. 이거 네,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 프리드리 대왕이 오일러를 영입해서 탄도 계산을 하고 또 포병을 발전시키는데 써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로 큰 발전이 있었나요? 아까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 일 갖다가 제대로 못했었네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프리드리 대왕이 결국에 오일러의 업적을 통해서 열심히 포병을 조련시켜갖고 굉장히 큰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 당시 많이 쓰던 대포가 프로이센구 같은 경우 6파운더, 12파운더 포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그 정도 포탄을 갖다가 간단하게 사표를 싹 찾아갖고 빠르게 초탄을 명중시킬 수 있는, 즉 초탄 명중률을 엄청나게 높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7년 전쟁이라든가 그런 주요 전쟁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열강들이 프로이센군 포병을 무시했는데 아니 갑자기 쟤들이 왜 이렇게 포탄을 잘 때리지? 엄청나게 놀랐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강국하면 어디겠어요? 프랑스? 그죠. 프랑스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도대체 프로이센군이 저렇게 실력이 늘은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오일러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군 포병이 그 독일어로 된 오일러의 책을 역으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막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 책의 매력에 푹 빠져든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나폴레옹인가요? 맞아요. 나폴레옹이 여기에. 포병하면 나폴레옹이잖아요. 맞아요. 포병 프랑스 하면은 네. 우리가 나폴레옹 하면은 천상 이공계생이었죠. 그래갖고 엄청 미적분도 되게 좋아하고 복잡한 수학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 이 오일러의 미적분이 제대로 우리 포병에게 들어맞는구나 하면서 프랑스군 포병을 열심히 가르쳤죠. 그러면서 사실 19세기의 포술 발전은 또 나폴레옹이 가르친 프랑스 포병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역시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돌고 돌고 돌아서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바탕에 오일러가 있다니 참 그러게요. 수학자인 저로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역시 오일러는 사기캐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지배하는 수학적인 규칙이 있을까? 저희가 지난번에 미적분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미적분이 나오는군요. 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란체스터라는 사람이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병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대등하게 싸우려면 그러면은 얼마나 잘 싸워야 될까? 란체스터 법칙을 쫙 발전시켜갖고 TNDM이라는 모델을 갖다가 그 당시 개발해서 이라크 전쟁에도 그 모델을 적용해 봤나요? 야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더욱 각광을 받게 됐다고 해요. 밀사친 여러분 저희 이사갑니다. 앞으로는 KFN 플러스 채널에서 쾌적하게
탐구 생활을 즐겨보시죠. KFN 플러스로 가면 간다. GMG 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요.